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3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아침 7시 이 시각에 인사드리는 마지막 진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7시 30분부터 뉴스바 문을 열게 됐습니다. 4월로 예정된 TV 개국 준비 때문에 부득이 방송 시간을 줄이게 된 점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뉴스바의 다른 코너들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시사 에너그램 공갈은 오늘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공갈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특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듣는 공갈을 보는 공갈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특검 실시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한 고 이남종 씨. 그의 죽음은 한국에 만연해 있는 정치 사회적 모순들이 2013년에서 2014년 단순한 해바뀜으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정부와 족벌 보수 언론들은 그의 죽음을 왜곡하기에 바쁩니다. 고 이남종 씨 장례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최헌국 목사님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3년 전쯤 극적인 복직 합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우리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했던 기륭전자 문제가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직 후에도 업무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발령 상태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던 기륭전자 노동자들을 두고 회사가 몰래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렉스엘 ENG로 이름을 바꾼 기륭전자의 최동열 회장. 라디오여서 그의 얼굴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의 김소연 전 분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이 라디오로는 마지막인 시사 에너그램 공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를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불량한 역적의 씨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 상조 우리 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 라이프 상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아침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네,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일면 기사인데요.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자, 작년 그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왜 바꿨겠습니까? 또 당의 이 색깔이라 할 수 있는 파란색 이걸 버리고 빨간색으로 뭐 거의 180도 그야말로 혁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했죠. 여기에는 중도적 시각을 갖고 있는 김종인, 이상돈 이런 분들을 모셔왔고요. 신예라 할 수 있는 이준석 씨도 끌어왔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그분들의 얼굴을 여당 내에서 또 정부 각처에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김기춘 씨라든지 이런 신386들 30년대생 80대 그리고 60년대 잘 나갔던 뭐 이런 분들 신386이 지금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이 얼마 전에 송년회를 한 모양입니다. 2012년 새누리당의 개혁을 이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말에 이제 송년회를 열었는데 서울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겸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그리고 이상돈, 이준석 그리고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이렇게 4명이 참석을 했는데 당시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위원장을 포함해서 당내외 인사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송년회에는 당내 인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느냐? 놀랍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어서 같은 노선에서 경쟁시킨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거짓말한 것과 뭐가 다르는가? 대통령이 속은 것이다. 관료들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멀어지는 것 같다. 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이 불행하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또 다른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한마디로 한심하다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하간 여당 비대위 4사람의 송년회에서 여당 성토장이 됐다. 정부 성토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관련해서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면은 여당 안에서도 수서발 KTX가 경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발언이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요.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이윤석 의원입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속도나 요금 등에서 경쟁 효과가 없다는 것은 코레일 내부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여당에서도 알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법률적으로 문서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외부 간섭만 없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에 외부 간섭만 없다면은 철도 민영화 이거 근본적으로 못하게 법률적으로 못을 박을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당 안에서도 이거 수서발 KTX 자회사 이거 문제가 많다. 이게 무슨 경쟁 체제, 경쟁 효과 과연 가능하겠는가? 민영화 못하게 못을 박아야 된다. 이런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안에서도. 그런데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은 또 이 여당 안에서의 그 합의도 이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민영화 안 하겠다 하던 것을 아니 민영화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한마디 하시고 약속했으면 그걸 믿어야지. 이 사람들은 무슨 법률을 만들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 간섭만 없다면. 네. 저는 법제화 지금 가능하다. 진행되는 예. 상당수 일들이 네. 외부 간섭 없으면은 돼요. 근데 여당의 문제는 예. 외부 간섭에 기대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아. 굳이 싸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소위 구성을 이뤄낸 1등 공신이 김무성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사실 여당 내 인사들을 둘러보면 예. 비교적 외풍으로부터 자기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김무성 의원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네. 만약에
그 김무성 의원이 본인의 소신이 민영화 막는 것이어서 네. 이런 사태 해결의 어떤 과정에 관여했다면 분명히 이 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에요. 네. 그렇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일종의 이제 박근혜 라인과의 경쟁 관계에서 네. 존재감을 과시하고 예. 뭐 이런 정도의 쇼잉을 하는 차원이었다면 그리고 불필요한 마찰은 이런 사람들은 피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소위에서 결론이 안 나오죠. 예. 자, 이 경쟁 체제 너무 좋아하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전 정부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제가 어제 정부를 두 개를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한 바람이라도 전 하고 싶어요. 아니, KTX를 분할한 뒤 경쟁을 붙여야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 발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두 개 정부가 있어가지고 그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살면은 그 정부에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 김용민 PD 세금을 내는 거죠. 이렇게 그 선의를 가지고 예. 그런 정말 경쟁만 가지고 하면 논리가 되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두 개 있다라는 것은 예. 정부와 반정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꼬투리를 잡습니다.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하도 경쟁 체제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정부부터 경쟁 체제를 도입하든가. 그래서 불량 정치 싫다. 그런 사람들 도태시키고 싶다. 그러면 다른 정부 택할 수 있는 국민의 선택지를 만들어 달라. 아니 그네들 논리라면 그렇지 않냐 이겁니다. 이제 그네 논리라면. 네, 그네들 네. 그네들의 논리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여당에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과거 비대위에 참여했던 이른바 4인방이 예. 그 현재의 정부를 성토하는 것 뭐 다 좋아요. 근데 그 앞서 소개해 주신 경향신문 기사에 보면 예. 한 비대위원은 대통령이 속은 것이다. 예. MB가 4대강 거짓말한 거랑 뭐가 다르냐. 대통령이 속은 것이다. 네. 관료들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예.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 정도의 속을 정도면은 예. 바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정확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뭐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어떤 철학과 줏대를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해주고 누가 지침을 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아유, 그런 정도 바보라면 어떻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분들 영입해서 비대위를 꾸립니까? 이런 분들 영입하는 것도 누군가의 또 지침과 조언 이걸 통해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대통령이 바보라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인식한 오늘 것이 계속 아닙니까? 위험한 발언하시네. 정부를 두 개를 만들자고 하질 않나. 대통령이 바보라고 하질 않나. 이 벽두부터 왜 이럽니까 이거? 아니 이거 이제 김용민 PD 잡혀가면 국민 TV 망해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과연 지금 이 나라의 이 흐름이란 게 과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예. 다음 기사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레일의 폭주, 대체 인력 채용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 기사입니다. 코레일의 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참 답이 안 보입니다.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 기간에 채용한 대체 인력의 인건비까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로 간주해서 노조에다가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채용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노조의 인사 개입을 방만경영의 사례로 꼽던 정부와 공기업이 인사결정의 책임과 비용까지 노조에게 전가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불법 파업 때 일시 투입된 대체 인력 운용인 비용은 노조 책임으로 법원이 인정해온 편이긴 하지만 이번과 같이 정식 채용은 전례가 없어서 향후 손해배상 소송의 또 다른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 인력이 임시 투입된 것이 아니라 채용이 된 겁니다. 예. 임시 투입이라면은 임시 투입에서 발생한 이런 비용들은 노조가 또 책임지게끔 그동안 판례가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채용했단 말이죠. 채용한 것은 그 코레일의 초사였고요. 이 채용 인력의 인건비까지 물겠다. 예, 이게 참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근본적으로 불법 파업일 때 이런 법적인 다툼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아니 교섭을 혼자 합니까? 노사가 같이 교섭을 하고
노동이 조정을 거치는데 조정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양자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런 협상 자체가 교섭 자체가 불법이니까 조정에도 응할 수 없다. 그래야죠. 이런 절차 다 거치고 그리고 또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그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법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는 3분의 2에 가까운 조합원들은 다 근무시켰잖아요. 법대로. 네. 아니 그 심지어는 서울역에서 천안 아산까지 가는 그 노선 그때 필수 공익 인력이 이제 투입될 수 있다라면서 철도 노조가 그분들 기관사들은 파업에 참여를 안 시켰는데 말이죠. 아니 그거 다 지켰어요. 근데 코레일이 서울역에서 천안 아산 안 간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겠다는 그 코레일 노조 그 기관사들 그분들 일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누군데 이게 현강부에도 이런 현강부회가 있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파업 불법 여부 판단도 아무래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관계 조정법은요. 합법적인 쟁의 중에는 중단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이나 쟁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코레일은 그냥 노래를 부르죠. 이거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다.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철도노조 파업, 근로조건 개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철도노조가 근로조건 개선, 그러니까 즉,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허울이죠.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철도민영화 저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투쟁하는데, 이것만 갖고 투쟁했다가는, 저쪽에서 법으로 걸 수 있으니까, 임금 인상 요구까지 했던 거죠. 근데 그건 새카맣게 그냥 없는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오로지 이 친구들이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파업만 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불법이라고 낙인 찍은 거 아닙니까? 공기관에 있는 노조라면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파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의 근무 조건이에요. 언론사, 공정 언론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파업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합법적인 파업입니다. 왜? 공정 언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직업인으로서의 기자, PD, 엔지니어의 어떤 근무 조건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여당 내부, 심지어 과거에 불과 1년 전에 여당 지도부였던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민영화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눈속임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정부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경영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그것이 근무 조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것이 우리 회사의 손실로 이어진다면 체불의 위험도 생기는 것이고 임금 삭감의 위기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걱정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게 근무 조건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근무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정면 앵커가 조중동 보고 막 분개하셨는데 오늘은 경향신문 기사도 보시고 분개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 분개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참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각하가 그럴 뿐이 아닌데 좀 뭔가 상황 파악을 좀 못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게 아닌가라는 충정어린 그 걱정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분을 바보로 몰았다기보다는 장군멍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오늘 한겨레가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학생 학부모가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이거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올해 교재로 채택한 고등학교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속속. 자, 그러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동문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교과서 선정에 반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이 들고 일어나는 초유의 상황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경기도 파주의 운정고등학교 같은 경우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교학사 걸로 선정을 하니까 역사 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역사교과협의회가 이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바꾸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결국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그 이순덕 교감 선생님은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1%도 선택받지 못한 교과서를 왜 선정했느냐. 많은 항의와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단 운정고등학교 같은 경우 무슨 이념적 그런 의도 속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성주고등학교, 그래서 여기도 역시 교과서를 바꾸기로 했고, 경기도 분당의 영덕여고, 여주 제1고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경기도 수원의 동우여고, 또 동원고, 이 한 재단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논란의 그 불길이 점점 더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동우여고 공기택 역사 선생님은 교장실에 불려가서 교학사 교과서를 추천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고 이 교과서를 3위에 올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3위가 최종 선정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우여고의 한 학생은 이에 항의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비상식적인 학교의 결정에 대한 상식의 저항이라는 그런 평가를 오늘 한겨레가 담고 있는데요. 자, 애초부터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식 검정 과정을 운영해온 교육부가 결국 이번 일을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학생 학부모들의 우려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게 친일 교과서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걸로 공부했다가는 수능에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는다라는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건 역사학계도 그렇게 주장한 내용이고, 우리 몇 가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번 수능을 봄에 있어서 한국사를 시험 봄에 있어서 교학사 교과서로 공부했다가는 절반이 틀리는 걸로 드러났다. 이렇게 또 보도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 PD랑 저랑 여러 군데에서 충돌하는데요. 예.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예. 좋은 교재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는 것. 예.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고요. 예.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예. 그렇게 점수 1, 2점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그리고 또 역사 교과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거부에 나선 것은 아니다. 여기 한겨레 신문의 본질을 잘 짚었습니다. 비상식적인 학교의 결정에 대한 상식의 저항이다. 저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서울 창문여고 학생들, 창문여고의 졸업생들도 반대하고 나섰다는 그런 방금 게시판에 글도 있었습니다. 오늘 게시판에 보니까 저와 김용민 PD를 형과 막내 동생 제가 좀 과했던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런 활기찬 대화가 소통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게. 자, 일본의 극우 교과서 후소샤 교과서라고 하죠. 이 역사 왜곡 교과서의 거의 표상인데, 자, 이 극우 교과서 시민 반대 운동으로 확산을 막았다는 일본 도쿄 특파원발 보도를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면에서 실었습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일본 교과서 운동인데요. 국가의 통제 또 역사 왜곡에 맞서서 싸웠는데 2005년에 새 영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 영모가 나왔을 때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인데 이 줄임말이 아주 멋있어요. 새 영모. 영모를 귀하는 새 영모. 2005년 새 영모 교과서가 나오니까 교사, 학자, 시민, 교육위원회가 집단적으로 이것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압박을 했고 끈질긴 청원과 집회로 결국 각 학교마다 채택을 차단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학생, 학부모 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번지는 이런 역사 왜곡 교과서 거부 운동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시민 정신의 거의 총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새 영모, 영모 말씀하시니까 제가 홍보 하나 하죠. 오늘 시사에너그램 공갈에서는 역적이 등장합니다. 역적이요? 알겠습니다. 역적이 혹시 기대해 주십시오. 그분입니까? 풍자, 해악. 이것은 이제 은유와 상징이 제맛이죠. 근데 우리 현 정권이 은유와 상징 이런 거 따집니까? 그냥 슬쩍 비유만 해도 하지도 않은 말도 막 그냥 대통령을 욕한 거라고 막 길길이 날뛰는 이런 그야말로 비상식적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죠.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지능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네, 제 동의합니다. 예, 제가 졌습니다. 반론을 앞으로 반론하지 마세요. 바보 정권? 바보 정권. 네, 동의합니다. 자, 교과서 문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겨레 이제 사면 기사인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14개 학교를 보니까 10곳이 사립학교였습니다. 이 점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제 뭐 세계 종류를 고르는 첫 단계부터 교사의 자율성을 이렇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건데요. 자, 이 친일, 독재 미화, 사실 오류 등의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이걸 채택한 고등학교들 대부분 사립학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제 현재 해당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된 전국 14개 고등학교 가운데 10곳이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창문여고를 비롯해서 경기도 동우여고, 동원고, 제1고, 분당 영덕여고, 울산 현대고, 경남 지리산 고등학교, 합천여고, 전북의 상산고, 그리고 충남의 서일고 등입니다. 자, 이 공립학교와는 다르게 학교 운영이 재단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구조가 지나치게 상명하복인 사립학교의 특성이 결국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교육감의 통제를 받는 공립학교와는 다르게 사립학교는 학교 재단의 영향력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불통의 학교 문화가 결국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생각과 동떨어진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공립고등학교 4곳 가운데요. 예. 지금 2곳은 다시 재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운정고등학교가 사실은 자율형 공립학교죠. 네. 앞서 소개했던. 그리고 대구의 포산고도 있습니다. 여기도 기숙형 공립학교고. 네. 경북 성주의 성주고도 기숙형 공립.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 포산고와 경남 창녕고를 뺀 운정고는 이미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예. 경북 성주의 성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채택한 다음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채택이 확정된 곳 2곳, 아직은 뭐 재선정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2곳은 예. 공교롭게도 예.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경남에 있는 고등학교. 그러네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원에 동우여고의 한 학생이 어제 대자보를 붙였지 않습니까? 예. 붙이자마자 10분 만에 뗐다고 그러는데, 학생을 지각도 없고 신념도 없는 그런 하찮은 훈육의 대상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 있죠. 역사의 주요한 그런 혁명, 불씨는 고등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대체로. 그런 고등학생이 이 역사 교육 제대로 받고 싶다라고 해서 권리를 요구했는데, 그거를 탄압하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이게 대체 또 혁명 일으킬까 그러죠.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 고등학생들을 뭘로 보는지 참 화가 납니다. 경향신문 일면 머릿 기사를 보겠습니다. 학벌사회 수치로 입증됐다, 이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에 따라 받는 차별이 성별이나 연령, 출신지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이 이런 내용을 담은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 체제의 분석과 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냈는데, 이걸 입수했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꽤 됐네요. 2013년 5월에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노동시장, 입시, 대학 교육에 대한 조사 자료와 추이를 재분석해서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학벌 사회를 입체적, 종합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상위권 이 학벌은 취업, 임금, 승진과 사회생활, 일자리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위권 중고등학생이 더 많이 사교육을 받고 재수를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로 학벌이 꼽혔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과 입시, 대학 교육을 왜곡하는 근저에 학벌 사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경찰이 왜 고 이남종 씨 유서 내용을 숨겼는가? 이런 기자 칼럼이 있습니다. 한겨레 이면에 실렸는데요. 유서가 공개가 됐죠. 유서를 보면은 이남종 씨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박근혜의 사퇴, 특검 실시라고 적힌 펼침막들을 난간에 내건 뒤였습니다. 이남종 씨의 죽음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뜻한다고 펼침막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적어도 경찰의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이남종 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숨진 지 3시간 만인 그제 오전 10시 50분쯤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현재까지 수사한 바로는 부채, 어머니의 병환 등 복합적인 동기로 분신을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모 씨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빚독촉으로 많이 힘들어했다. 경제적 이유 말고는 분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이모 씨, 이남종 씨의 그 동생의 진술도 보도자료에 실렸는데요. 자, 그런데 경찰은 그러면서 표지는 타버렸지만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유서 이 부분은 은폐를 했습니다. 이 유서에는 박근혜 정부는 총칼 없이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공권력의 대선 개입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개인적 일탈이는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보이지 않는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경찰의 이런 부채, 어머니의 병환 이런 개인적 신상을 비관하는 이런 목적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왜 유서에 밝힌 내용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한글 몰라요? 펼침막을 2개를 박근혜 퇴진, 특검 실시. 예. 그리고 유서 자기들이 제일 먼저 봤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 놓고 또 숨겼어요. 이게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곰팡이 아닙니까? 남대문 경찰서 참 유명하죠.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경비과장도 아주 유명하고 말이죠. 아주 스타의 산실이에요. 연정훈 경찰서장. 제가 거기 계신 분들한테 잡혀갔습니다. 참, 제 말이 맞죠? 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 있는가? 바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막간 퀴즈입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한 말입니다.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국정원 개혁, 2번 철도 민영화 철회, 3번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4번 개각.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3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유용자 보너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국제뉴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기자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시장 결국 시대를 마감하는군요. 새 뉴욕 시장 취임 소식 들려주실까요? 뉴욕이 블룸버그 시장 12년 시대를 끝내고 드 블라지오 시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드 블라지오는 민주당 중에서도 진보파, 특히 진보의 가치를 선명하게 말하는 정치인인데요. 그저께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하고 지하철을 타고 취임식장에 갔고 취임 연설에서는 뉴욕을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끝내라는 부름을 받았고 뉴욕을 새로운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또 뉴욕은 재정 붕괴, 범죄 확산, 테러 공격 이런 것들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은 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어떤 정책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취임 연설에서 얘기한 정책 중에서 부자 증세로 거둔 돈을 가지고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4살 어린이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 보육을 하고 또 중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또 노동정책으로는 유급병가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30만 명 늘리고 또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한테는 임금 인상을 하라고 압박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과 또 지역 보건소 이런 것들도 늘리겠다고 밝혔고요. 과거에 흑인과 중남계를 주타겟으로 했던 불신검문 제도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진보적인 실험을 하게 되는데 뉴욕타임스는 보편적인 보육과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 같은 그런 중요한 정책들이 뉴욕에서 가능할 것으로 증명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력도 특이하죠? 예, 과거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을 정도로 색깔이 분명한 좌파입니다. 또 시장 본인은 백인인데 아내는 흑인이면서 과거 16살 때 미국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유명해졌던 인물입니다. 뉴욕의 타블로이드 신문이 그런 아내의 동성애 문제를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반박했던 말이 화제였는데요. 아직도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나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남편 외에는 눈길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해서 오히려 호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 블라지오가 인구 830만 명의 뉴욕, 또 주변 메트로폴리탄 지역까지 합하면은 1,900만 명이 되는 거대 도시인데요. 이런 뉴욕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그 대마초가 합법화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콜로라도주가 1일부터 비의료용 대마초,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기분전환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팔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콜로라도주 8개 도시에서 최소 24곳의 대마초 판매점이 문을 열었고 첫날 눈이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게마다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덴버 경찰청은 판매 첫날 대마초와 관련된 어떤 사건 사고도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동시에 금지 사항을 여러 가지 공개했는데요. 공공장소에서는 대마초를 피울 수 없다. 또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고 21살이 안 된 사람한테는 대마초를 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날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암시장 거래가의 5배를 넘는 비싼 가격에 팔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통증이라든지 항암 치료에 대마초를 사용했던 그런 환자들한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이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콜로라도주에 여행 갔다가 대마초를 피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미국에서 기분전환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한국인 여행객들과 관련된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어제 사법당국이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웠더라도 한국에 돌아와서 걸리면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마초의 흡연, 섭취, 매매, 소지, 알선 이런 모든 행위를 마약법에 따라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연예인 몇 명이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주미 한국대사관은 대마초를 피우면 소변 검사로는 1주에서 2주, 그리고 모발 검사로는 6개월까지도 적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여행객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했습니다. 미국에서 대마초를 이렇게 합법화하는 주정부가 늘어날 전망이라서 우리 당국도 법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대책을 이런저런
이렇게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찬반 양론은 그대로고 또 합법화를 지지하는 새로운 실험이라든지 통계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심해진 정부의 재정난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래를 양성화하면 세수가 늘고 또 단속을 위한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몇몇 주정부들이 그런 논리로 합법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은 양성화와 적절한 통제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나친 불법화가 암시장과 갱산업의 원인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왔던 미국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서 남미 국가들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우루과이는 작년 말에 마리화나를 국가적으로 합법화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됐고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에서도 움직임이 조금씩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말이에요. 그 일본의 핵무기 생산 능력 문제를 건드렸어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관지 해방군부가 새해 벽두부터 일본 핵무장의 징조가 분명해졌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13년 세계 핵무기 동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매년 9톤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라고 하면서 핵무기 2천여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고 생산 능력만 보면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아베 총리가 외주부인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의 DNA를 물려받았다고 하면서 해방군부의 그런 문제 제기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를 썼습니다. 일본의 이런 능력은 이미 알려진 얘기 아닌가요? 예, 일본에서 핵으로 전기를 만드는 양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의 양도 쉽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문제를 이렇게 다시 짚은 거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일본한테 이런저런 역할을 지금 맡기고 있는데 그러다가 혹시 핵무장까지 눈 감아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일본한테 역할을 맡기는 그 자체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핵무장을 하려면 개헌이 필수적이라서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 핵 재처리 시설에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요원들이 파견돼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몰래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멕시코 치아파스주 여기에서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난 지가 20년이 됐어요. 멕시코 남부 산간 지역 치아파스주를 거점으로 한 사파스타 민족해방군이 1994년 1월 1일자로 무장투쟁을 벌인 지 20주년을 맞으면서 세계에서 지지자 2,000명이 참석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사파티스타는 당시 12일간의 무장투쟁을 벌였는데요. 규모나 기간 이런 걸로 보면은 뭐 좀 작은 투쟁이었지만 그 후에 총이 아니라 호소와 설득을 앞세운 저항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의 중심이 됐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차별받고 또 정치 경제적으로도 권리를 빼앗겼던 원주민들이 당시 봉기에 많이 참여했었는데요. 2003년에 치아파스 일부 지역을 원주민 자치지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마르코스 부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마르코스 부사령관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멕시코의 소수민족 문제 그리고 소수민족들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하는 방식으로 국제 연대를 이끌어 왔는데요. 검은 스키 마스크, 군대 모자, 파이프 이런 것들이 상징입니다. 2006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멕시코 전역에서 벌인 시위에 참여한 후에는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코스는 치아파스 원주민 모두일 것이다. 이런 좀 낭만적인 표현으로 정체성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마르코스의 책이 나왔는데요. 세계 진보 진영에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초 새로운 시사 풍자 프로그램을 표방하며 넉 달을 달려온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 오늘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공갈은 생소한 형식, 또 라디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리로 듣는 공갈은 오늘이 끝이지만 보는 공갈을 잘 준비해서 TV 개국 이후 더 나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넉 달 동안 어떤 공갈들이 있었는지 정리도 할 겸 또 중단에 따른 아쉬움도 달랠 겸 해서 오늘 뉴스바 말미에 시사에너그램 공갈 특집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공갈통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분 30초 길이의 신년사 가운데 13초만 떼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경기 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네, 신년사는 약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공갈통은 이 약속을 고지 듣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신년사를 공갈통에 넣고 음절들 순서만 바꿨는데 대통령 약속과는 전혀 다른 약속이 담긴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량한 역적의 씨를 활성화시키고 시민 경제, 경기 회생을 반드시 작살내서 국가를 안 어렵게 정복하려는 데 집중을 해나갈 것입니다. 활성화시키는 게 경제가 아니라 불량한 역적의 씨라고 합니다. 경제는 오히려 작살을 낸다고 하는군요. 집중할 목표는 민생 안정이 아닌 국가 정복, 그것도 국가를 안 어렵게 정복하는 것이라고 공갈통은 말합니다. 대통령 신년사 원문과 공갈통이 재조합해낸 에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경기 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불량한 역적의 씨를 활성화시키고 시민 경제, 경기 회생을 반드시 작살내서 국가를 안 어렵게 정복하려는 데 집중을 해나갈 것입니다.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7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불거진 개각설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식 부인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파업은 끝났지만 노사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 수색 서울차량지부와 서울경기지부 소속 노조원 200여 명이 사측의 개별 면담을 거부해 2일까지 무단 결근 처리됐습니다. 노조원들은 지난달 31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단체로 복귀 신청서를 냈지만 부서장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어제 의장직 속의 헌법자문위 위원장으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습니다. 헌법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학자와 전직 정치인, 관료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며 권력구조 개편 등 그동안의 개헌 논의를 집대성해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분신해 숨진 40살 이남종 씨가 공권력의 대선 개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국정원 시국회의 등으로 구성된 시민장례위원회는 어제 이 씨의 빈소가 있는 서울 한강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A4 용지 2장 분량의 이 씨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로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1, 2호기와 신활성 1호기가 이르면 내일부터 재가동됩니다. 신고리 1호기와 신활성 1호기는 이르면 내일, 신고리 2호기는 오는 9일 전력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100% 출력 도달 시기는 각각 사흘 뒤인 7일과 12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3년 전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극적인 복직 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기륭전자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 기억에서 차츰 잊혀지기 시작했던 기륭전자 문제가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직 후에도 업무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 발령 상태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던 기륭전자 노동자들을 두고 회사가 몰래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에 김소연 전 분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분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자, 기륭전자 지금은 렉셀 ENG라고 이름을 바꿨더군요. 예. 네, 노조원들 몰래 이사를 갔다. 어떤 상황입니까? 30일 날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이미 이삿짐 거의 다 뺀 상태였고요. 사실은 어떤 얘기도 없이 몰래 이사를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좀 항의를 하고 어디를 이사하는 거냐 물어도 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도착했을 때 저희가 머물던 사무실 쪽에 짐은 지금 빼지 못한 상태고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갈 수가 없고 마지막 이사 마무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통보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지금 거기 사무실에 계신 겁니까? 저는 좀 일이 잠깐 이동했고요. 네. 조합원들은 사무실에도 있고 일부는 지금 아침에 최동열 회장을 만날 길이 없어서 집 앞에 가서 지금 선전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사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 30일이요. 그곳에 회사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미 최동열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진 재무팀 직원들은 지난 9월 중순부터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고요. 본사로는 총무부장과 AS 과장만이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두 분이 그때 있다가 이제 이전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 간부들은 그 직원들이 물으면 좀 설명을 해줄 법도 한데 아무 설명이 없던가요? 네,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아마 최동열 회장이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모르는 건가요? 어디가 있는지? 예,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요. 문자를 보내도 또 답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김소연 전 분회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계신 그 노동자들은 다 이곳의 그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2010년 11월 1일 합의에 의해서 다 정규직 노동자로 복직한 사람들이고요. 10명이에요. 예. 그럼 지금 10분이 모두 함께 계신 건가요?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은 다 함께 이사를 갔고요. 예. 최동열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 사람들은 우리 노조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분노했는데요. 저희가 그 불법 파견 정규직 고용 문제는 법으로 잘 보호가 되지 않아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웠잖아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당시 파견법이 워낙 잘못됐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긴 시간의 싸움이 있었고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거죠. 당시에 국회에서 조인식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것도 최동열 회장이 원해서 했던 거예요. 예. 그동안 국회의원들과 함께 배석해서 하자라는 요구를 본인이 먼저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합의를 본인 스스로가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지금 말씀하신 2010년 11월의 합의,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 그 합의문 서명하고 악수하신 분이 최동열 당시 기륭전자 회장이고요. 네. 그리고 박유기 민주노총 금속노조 당시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소연 전 부회장께서도 이때 참석하셨는지요? 네, 저도 참석했죠. 네. 지금 두 분이 악수를 하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 1년 6개월 내에 복직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복직한 시점은 그 이후였죠. 네. 그때 이제 생산시설 마련을 해서 바로 네. 복직시키겠다 이렇게 회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저희도 바로 복직하고 싶었지만 양보를 했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갖게 됐고,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좀 조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흑자가 났지만 회사가 아직 시설을 다 마련하지 못했으니 조금만 더 연장해달라. 라고 해서 그때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힘들게 앞에 합의한 거였기 때문에 예. 뭐 지킬 거라고 보고 저희도 조금 더 양보를 한 거죠. 네. 근데 저희의 그런 양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예. 사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게 워낙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일이라서 제가 간단히 지난 일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지금 말씀을 해주신 복직 합의가 있기 전까지 약 6년에 걸친 투쟁의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이 불법 파견이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1895일 동안 농성, 단식 등의 그런 투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 10분이 2010년 11월 이날 합의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로 약속을 받았고 네. 그런데 그 약속이 일부 유예되면서 2013년 5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복직이 된 거죠.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직 첫날 출근을 했는데 회사가 이제 회의실로 안내를 했고요. 네. 그 회의실에서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업무를 주지 않고 임금도 계속 체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계속 최동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노설배는 수차례 진행을 했었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태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8월 29일 날 다시 또 투쟁을 선포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죠. 그러니까 2013년 지난해 5월에 복직이 된 뒤에 바로 대기 발령이 난 겁니까? 대기 발령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대기하고 있어라라고는 네. 이야기는 했죠. 그럼 그 이후에 대기 발령이라는 인사 조치가 있었던 건 아니군요. 네. 그리고 임금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까?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좀 일부 보도에 넉 달 동안 체불 얘기가 나오길래.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예. 거의 8개월째 체불 상태죠. 8개월 체불이요. 회사가 지금 뭐 오랫동안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상장 폐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지금 경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복귀해서 보니까 회사가 최동렬 회장이 기lum전자를 인수한 이후에 네. 기lum전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자산을 매각했어요.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분기별로는 매출액은 줄었으나 당기순이익을 특히 작년에 계속 내고 있었고 또 19억의 자금을 투자유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계획도 계속 내고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우회 상장이라면 다른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다른 회사가 기름 투자해서 기름과 뭐 합병 형식으로 하면은 그 회사도 이제 상장이 되는 뭐 이런 건데요. 네. 저희가 봐서는 되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먹튀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는 있었죠. 하지만 그게 이렇게 현실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네. 저희도 미처 어느 정신이 없어서 검색을 못했었는데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월 31일 날 기름전자가 말했던 뭐 여러 가지 매출 상황들 네. 그런 것들 공시에 대해서 뭐 계약이 해지됐고 일부 계약이 연장됐다 이런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상장 폐지 문제가 본인들의 의도대로 잘 풀리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몰래 이사한 것도 이제 저희를 외면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 상장 폐지 문제가 본인들이 원했던 바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진행한 게 아닌가 라는 의혹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좀 문제가 좀 복잡하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좀 네. 풀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동렬 회장이
원하는 바, 지금 분 회장께서 추측하시는 네. 그 최 회장의 의도가 우회상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륭전자를 다른 회사 이름으로 다시 상장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 제3의 회사가 예. 기룡을 인수하기를 하고요. 네, 그 제3의 회사가 어딘지 밝힐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냥 A 회사라고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 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그 기룡전자 인수한 그 회사가 네. 또 이제 합병을 만약 기룡전자랑 하게 되면 네. 상장 회사가 되거든요. 바로 된다. 네. 네. 그래서 따로 상장 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장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걸 갖고 이제 우회상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권가에서. 예, 그러니까 그 A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느끼기에는 19억 투자가 됐는데 네. 그게 그 투자자들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점에 대해서도 아무리 물어도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A라는 회사를 우회 상장시키는데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륭전자에 지분 참여를 하도록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륭전자가 상장 폐지가 되면은 이 투자는 거의 뭐 무산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네. 자, 뭐 경영 상태를 보면 매출이 급감했고요. 과연 회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까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지금 뭐 고정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네.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희 이사 중에 최성렬이라고 있습니다. 최동렬 회장 동생인데 네. 이분이 기룡전자 회장이라고 하면서 뭐 그 대한 레슬링협회라고 있어요. 네. 여기 협회장도 지금 작년 초부터 하고 계시고 뭐 씨름연합회 회장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회사로는 출근하지 않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저희가 실행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리 뭐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과 네. 경영 투명성을 좀 보장해라. 또 솔직하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얘기해달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 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기륭전자 그러니까 렉셀 ENG 이 회사의 공식 회장이 누구예요? 최동렬이에요, 최성렬이에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동렬 회장이고요. 네. 바뀌었다는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는 최성렬이 이제 부회장인데 최성렬 회장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매각했다는 고정 자산은 어떤 것들이죠? 최동렬 회장 기룡을 인수한 2008년도에 네. 제일 먼저 매각한 것이 이제 본사 공장 터. 네. 그 가장 큰 알짜배기 자산이거든요. 네. 그것을 매각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2년 12월에 중국에 있는 공장을 매각했고 한국에 있는 기룡 본사 건물 네. 8층짜리 그것도 마저 매각을 했습니다. 그 자산들을 다 매각한 그 금액의 규모를 혹시 아십니까? 그 뭐 수백억 되죠. 땅을 매각했을 때는 그때가 405억으로 알고 있고요. 네. 건물은 80억. 그리고 중국 공장은 제가 얼마인지는 공시가 특별히 되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매각 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최동렬 회장 얘기로는 회사가 어려워서 사용한 거다라고 하는데 네.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최동렬 회장이 기룡을 인수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이익 이격업이 쌓여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최동렬 회장이 원래 갖고 있던 회사를 기룡전자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네. 395억에 인수해놓고 230억을 손해볼지 모른다고 네. 그 대선 충당금으로 털어버렸어요. 사실 기룡의 부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아니, 또 복잡하죠. 이 정도 들어보면은 이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 뭐 배임행령으로 고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경찰 얘기로는 그게 새로운 경영 기법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찰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기룡돈으로 기룡을 인수하고 기룡에 있는 모든 자산을 팔고 노사간에 합의했지만 이 합의도 지키지 않고 지금은 거의 상장 폐지될 위기에도 만든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결론은 먹튀를 하기 위해서 기룡을 인수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예.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최 회장 그룹이 지금 이사를 한 겁니까? 잠적을 한 겁니까?
저희가 봐서는 거의 잠적 수준인데 일단 몰래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사를 했고 다만 이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실은 어제 기름전자가 만든 그 오토바이 내비게이션 있어요. 레브라도라고. 요거를 수리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화해도 안 받아서 찾아왔는데 너무나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도 일단 공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지금 기름전자 렉셀 ENG가 생산하는 제품이 뭐뭐들이 있어요? 원래는 셋톱박스라고요. 예. 인공지능 수신기가 있고 또 내비게이션, 차량용 내비게이션.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상품명이 있겠군요. 조이나비라고 있어요. 조이나비? 네, 지금은 거의 이제 만들지 않고 있어서 지금 AS도 작년 말로 중단시킨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레브라도라고 하는 오토바이 내비게이션, 요거는 아직 계속 수리를 책임져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성 라디오, 이건 전부 다 수출용인데 위성 라디오를 만들었죠. 그렇군요. 한때는 뭐 매출액이 500억 이상도 되지 않았습니까? 매출액이 1000억대였고요. 당기순이익이 200억, 300억 되는 회사였죠. 네, 참 그런 회사를 최 회장이 인수한 시점이 언제죠? 2008년 초입니다. 네, 2008년 초요. 네. 자, 그럼 뭐 지금 여쭤볼 게 사측과 협상이나 대화가 되는지 또 사측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뭐 답변이 불가능하겠군요. 그렇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알 수가 없고 다만 저도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최 회장과 통화를 했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뭐 그런 정도 내용만 저희가 이제 전해 듣고 있는 거죠. 예. 전에 그 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 그러셨는데요. 어디에 고소를 했습니까? 검찰청에 고소를 했고요. 네. 그 조사 중이었었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합의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쌍방간의 모두가 고소 고발한 건 전부 철회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임 횡령 문제는 취하를 해도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최종 결론은 경찰에서는 일부 기소 의견이 있었고요. 근데 검찰 가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다 무죄. 무혐의 종결. 네, 무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2010년 11월에 노사 합의는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당시에 그 매각한 공장 부지 개발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저희 문제 해결 없이는 그 공장 부지 개발 못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원치는 않았지만 합의를 하게 된 거겠죠. 모든 뭐 사업주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실 원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조건에서. 예, 이게 지금 2010년 11월이면 3년이 넘은 얘기라서 자칫 그 시점의 얘기가 이제 뉴스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그때 합의가 뭐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혀 복직시킬 의지도 없었고 복직 후에 월급을 줄 그런 의향도 없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매각권과 그리고 검찰 수사 혹시 그 합의 장소를 국회로 하자는 것이 최 회장의 요구였습니까? 네. 국회의원들도 참석시키자는 요구도 최 회장이 했고요. 그렇죠. 저희는 그때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지금 돌이켜보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공신력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참석자들,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뭐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회적 합의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어떤 법적 책임, 예를 들어 민사를 제외하고, 그건 저희가 진행 중이니까 결론은 안 났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합의해놓고 지키지 않아서 조합원 한 분이 자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개별 노사 간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저희도 많은 분들께 알리려고 노력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정도 일이면 함께 분노하실 겁니다. 언론이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뭐 계획을 여쭙기도 참 민망한데요.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김소연 전 분회장님이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되는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특검 실시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한 고 이남종 씨의 유서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족벌 보수 언론들은 그의 죽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고 이남종 씨 장례위원회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계신 최헌국 목사님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헌국 목사입니다. 네, 이런 시각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정원 특검 실시 그리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면서 분신 사망한 고 이남종 씨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 유서 내용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유서가 이제 7 종류의 유서가 좀 발견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족,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에게 보내는 유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지인에 보내는 유서가 있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고인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앞에 구체적으로 국민이라는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예.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 이런 유서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그 내용 속에는, 이번에 고인이 명백하게 분신 당시에도 현수막을 통해서 내걸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고인이 외쳤던, 예. 최근에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대통령 선거 부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문제의 책임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박근혜 사태, 그리고 이번 대선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예. 그와 같은 유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 이 유서를 유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한동안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알려내지도 않고, 오히려 경찰이 먼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왜곡 보도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첫째 날 가족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들에게 그렇다면은 고인의 유품이라든지 유서를 돌려주고서 요청했지만은 경찰에서는 조사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일체 이제 첫째 날은 돌려주지 않았고, 네. 돌려주지 않은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잘못 왜곡된 보도가 보수 신문들 언론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네. 경찰이 은폐하려고 했고 또 일부 언론들이 왜곡하고 있는 고인의 뜻. 이 유서를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앞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칼 없이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원칙의 잣대를 왜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공권력의 대선 개입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개인적 일탈이든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군요. 네네. 여기 다이어리를 고인의 유품을 저도 분명하게 봤습니다. 예. 그런데 공개를 안 하신 유서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를 안 했다기보다도,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유품을 일단 보존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펼치지는 않았고요. 네.
마침 이제 그 부분, 이제, 최근에, 이제 고인의 뜻이 담겨져 있는 부분의 유서는, 이제 변호사님이 일정 부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을 확인을 했었고, 네. 저는 이제 그 유품을 일일이 그 다이어리를 이제 펼쳐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정 부분, 그 부분만 제가 이제 펼쳐보게, 같이 볼 수 있었고요, 변호사님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보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다른 내용들은 그냥 개인의 일탈에 관한 내용만 담겨져 있었다. 네. 그래서 굳이 뭐 그것은 뭐 이렇게 이번 그 분신과의 문제는 별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이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가족과 지인들에게 남긴 글이었군요. 아니요, 일상적인 뭐 자신의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리의 다른 내용 말고요. 네네. 어머님이나 그러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남긴 글이 있다고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특히 그 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네. 이제 자신이 이제 죽음을 결행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죄송하고 사랑한다. 네. 특히 이제 고인이 세 아들 중에 어머니에게 가장 조심이 뛰어났던 그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또 지금도 이제 어머니와 사는 그 아들이 지금 고인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책임성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어머니도 실제적으로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이 고인이 가장 도성이 뛰어났고 물론 모두가 다 착했지만은 형제들이 유독 더 착하고 더 효심이 뛰어났다. 예. 이렇게 해서 더 안타까워하고 오열했던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형하고 동생에게 보내는 것은 이제 먼저 가서 미안하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유서에도 담겨져 있듯이 국민들에게도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갈 테니까 일어나서 이제 뭐 좋은 세상 만들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듯이 네.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서 형님 그 동생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님 모습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 경찰이 개인적인 문제, 채무 등의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면서 그 동생분의 진술을 담았더군요. 네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경찰이 그 개인의 신병기관, 생활고로 신병기관이고 또 한편 어떤 보험 사기를 하려 했던 그와 같은 그 측면에서 이번 자살을 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보도 자료를 왜곡되게 했는데 그 생활고 비관, 신병기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뭐 고인이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뭐 7, 8년 전에 형님 사업으로 인해서 그걸 같이 좀 부담을 또 안았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은 여지껏 그 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고 또 뭐 자세하게는 저희가 그 가족들하고 얘기할 수 없었지만은 고인이 지금도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와 자신의 명의로 차량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그런 부담, 그런 압박, 받았더라면은 어쩌면은 뭐 그런 것도 차압당하고 이런 지경까지 내몰렸을 건데 그렇지 않고 7, 8년을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이제 뭐 편의점 관리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생활을 해 유지해왔고 또 형제들의 말에 의해서도 또 당장 같이 그 생활 그 부담을 안았던 형님의 말도 그것으로 인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압박받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부분에 대해서도 동생이 이제 너무 경향이 없고 또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뭐 그 고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묻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없었냐라고 할 때 예. 동생이 이제 그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형이 보험 명의를 바꿔서 네가 이것을 좀 부어서 해나가라. 이제 그 얘기를 짧게 자세한 정황 없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그 보험은 다름 아닌 뭐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이었고 네. 뭐 27,770원을 납입하는 보험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마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뭐 운전자 보험 가입을 이제 11월 24일 날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인의 분신을 결행하기 전에 동생을 만나서, 동생도 이제 차가 있고 하니까 동생한테 이 운전자 보험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하면은 계속 유지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이름으로 바꿔서 이 보험을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생도 지금 차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필요로 해서 그렇게 이제 명의를 바꿔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보험 급여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보험 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반적인 시효도 11월 24일이면은 채 한 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보험 급여 혜택 시혜를 못 받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생은 그냥 형이 운전자 보험 하다가 운전 이제 뭐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도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동생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이 이제 있을 것 같고 해서 네가 이제 받아서 계속 해라. 그 차원에서 이제 보험을 받았던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보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을 경찰이 마치 이것이 이제 보험 사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뭐 보험 사기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죠? 단정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는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측면으로 자개를 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생활급 위반 그리고 이제 보험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보험 피해를 받기 위한 이제 생활급 위반을 얘기하면서 이제 죽으면서 결국은 이제 보험 수혜를 받기 위한 이런 것들, 수순들을 밟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식의 보도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동생도 이제 이렇게 왜곡되는 사실을 이제 알고서, 예. 본인이 이제 경찰에 진술했던 그런 거는 지금 아직 경향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고요. 네. 다만 이제 동생이 최근 그 형이 그렇게 이제 보험도 바꾸고 얘기했던 거, 네. 또 1년에 이제 어떤 전화를 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번에 형이 이렇게 분신을 하는 그런 결행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감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생이 굉장히 더 힘들어하고, 예. 어려워하고. 예. 그 고인께서 윤택하게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소 힘들었다는 부분을 동생께서 진술할 수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마치 죽음의 원인으로 예, 그렇게 몰아간 경찰의 의도가 문제인 것이죠. 네. 지금 장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네네. 장례 절차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네, 장례 절차는 지금 이제 고 이남종 열사 이제 시민 앞에 먼저 민주투사를 좀 붙여줬네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크게 지금 해결해야 될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민주투사 고 이남종 열사 시민장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위원회가 좀 꾸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후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11시에 고인의 어머니와 고인이 이제 기록인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요청하기를 입관 예배로 좀 해주면 좋겠고 장례 절차도 기독교의 인식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11시에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저희들이 장례 연결식을 오전 11시에 8시에 이제 일단 병원에서 모시고 나서서
연결식장은 고인이 이제 돌아가셨던 그 서울역에 저희들이 하기로 했어요. 네. 9시에 연결식을 서울역에서 갖고. 서울역 광장에서 합니까? 예, 9시 반에 참, 네. 9시 반에 갖고, 그래서 먼저, 기독교 예배, 장례 예배로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 그 사회장 형식으로 모든 이제 장례 행사를 가지고요. 네. 11시에 이제 광주로 출발을 해서, 예. 광주, 시내에서 3시경에 이제 잠깐 노제를 하고, 5시, 오후 5시에 광주 망월동 구묘역에 하관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장례 일정이 앞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역 광장에서 연결식이 치러지고요. 네. 그리고 노제는 광주로 내려가서 네네. 광주광역시 시내에서 3시부터 한다고요? 예, 3시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월동 묘역에 안장되는 그런 예. 지금 빈소는 한강 성심병원 장례식장이 마련되어 있죠? 성심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장례위원회 공동 대표이신데요. 그 고인 끝까지 잘 모셔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이남정 씨 시민장 장례위원회 공동 대표이신 최헌국 목사였습니다.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민낯. 작년 12월 역사 4단체의 세미나 중 일부. 에치선 선언을 이제 50년 1월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미군이 철수했다고 썼습니다. 근데 미군 철수는 49년 6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소련군이 철수하니까 미군도 동시에 같이 철수를 하거든요. 그 조금 있다가. 이미 철수했는데 그 이후에 선언에 의해서 철수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미국이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가를 설명하려고 어거지로 갔다는 겁니다. 3.15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게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승만하고 이기붕은 한 세트입니다. 이거를 따로 이렇게 써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럼 이기붕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을 얘기하면서 이 양반들이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 이거 참 어떻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적극적으로 진압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65조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충돌은 유혈화되고 시위대의 일부가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거하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시위대의 폭력만 썼어요. 공수부대의 폭력은 없습니다. 이게 본문 자체에.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그렇습니다. 법치의 규범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대북 유화책이 두드러져서 안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근데 이건 자기들 얘기 아니에요. 남의 비판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정권에 대해서는 시정 정책만 밝히는 걸로 우리는 썼다. 아예 안 쓰면 되죠. 그럼 당선됐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좋은 말만 쓰냐 이거죠. 한식 체계화는 따로 특집을 뒤에 또 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경제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참 우리로서는 웃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981년까지 국민소득 1만 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70년대에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1만 달러가 아니고 1000달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오자인가 싶어서 다시 봤어요. 근데 오자면은 숫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 1, 땡땡땡땡, 1000 이렇게 써야 되는데 1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오류라도 생각해보지 않으면 오류죠.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분별하게 갖다 쓰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거죠. 적어도 비문 정도, 그러니까 문장이 안 되는 것 정도는 바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문장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수정을 하라 그랬으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정받은 페이지만 딱 수정하고 다른 데는 그냥 다 놔뒀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똑같은 사건, 똑같은 단체가 교과서에 또 다르게 나옵니다. 한 군데만 수정을 해서. 근데 자기들이 뭘 썼는지도 모르는 거, 필자가 뭘 썼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하라 그러니까 수정하긴 했는데 다른 쪽에 똑같은 용어가 쓰이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했다는 얘기죠. 오늘은 어떤 순위를 매기셨어요? 네, 역사 왜곡 5조. 역사 왜곡인데 1위 100년 전쟁. 이것도 역사 왜곡이라고 봐야죠. 왜곡이죠. 자, 이건 1위에 올려놨다가다. 100년 전쟁 아시죠?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근데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다큐멘터리처럼 잘 만들었다. 어떻게 막 CG도 잘 만들고 컴퓨터 그래픽도 잘 만들고 막 그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사람들이 다 속을 만큼 그러니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동아일보 종편이 100년 전쟁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난하면서 나눴던 토크 중 일부. 이건 있는 그대로 교학사에다 돌려줘도 될 듯. 사기꾼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기꾼이 왠 줄 아세요? 거짓말하는 걸 다 티내면 누가 사기 속습니까? 그렇죠.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시사에너그램 공가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어떤 내용이 방송됐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2일 뉴스바 첫 방송 시간에 여러분께 처음 소개해드렸던 공갈입니다.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사에너그램 공갈 첫 선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문구나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재배열해서 전혀 다른 의미의 문구나 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에너그램이라고 합니다. 에너그램은 복잡한 암호를 만드는 데 활용되거나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사를 살자로 바꾸는 아주 간단한 재배열도 에너그램에 해당합니다. 뉴스바는 정치인의 발언이나 그 발언을 보도한 기사 문장으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시사 에너그램을 선보입니다. 방송 뉴스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라고 하는군요. 오늘 첫 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이용한 에너그램입니다. 자, 지난 8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네, 이 말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대통령의 첫 번째 육성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홍보수석을 통해서 비슷한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직접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 37개에서 하나도 빼거나 보태거나 또 중복하지 않고 순서만 바꿔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선서도 않는 어떤 도적으로부터 지난 대선에 도움받았고 국정원 활용 저지한 거 없습니다. 네, 첫 회 지난해 9월 2일자 방송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공갈은 9월 16일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의 아들 의혹으로 사퇴할 때 한 말이 담긴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들어보시죠. 에너그램과 정치풍자의 묘미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재배열해서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에너그램. 이 에너그램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숨겨두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언론 앞에서 한 말을 애너그램 상자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이 있다고 보도를 한 뒤 일주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최동욱 총장은 사퇴를 결심했습니다. 청사를 나서며 그가 한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담담하고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모두 39개의 음절로 구성된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최 총장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 일반 국민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정권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내쫓은 것이라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했을 것이다. 검찰총장이 외풍을 막아주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좌초될 것이다. 말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최 총장이 청사를 나서면서 했던 아주 평범한 말 속에 이런 인식들이 암호처럼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공상이지만 애너그램을 만들어보면 놀랍게도 최 총장의 평범한 말은 암호문으로 바뀝니다. 원래 발언 가운데 단 한 글자도 빼거나 중복하지 않고 순서만 바꿔서 애너그램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고위 서장, 검찰을 직서에 따라 끌어가야 했더니 오지다, 원로 과부. 이제 대선 합법을 우기리로다. 네. 이때 애너그램 문장을 지금 들어보면 좀 어색한 면도 있고요. 물론,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애너그램 문장도 조금 더 매끄러워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9월 24일, 이번에는, 발언이 아니라 칼럼, 신문에 실린 칼럼을 가지고 애너그램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들으실 9월 24일자 시사 애너그램 공갈은 무려 101개에 달하는 음절로 구성된 칼럼 문구가 소재로 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애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애너그램 공갈입니다. 애너그램은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 순서만 바꿔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죠. 원래 문장과 바뀐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은 배열 순서만 다를 뿐 완전히 일치합니다. 오늘은 최근 기상천외한 장문법으로 물의를 일으킨 동아일보 최영해 논설위원의 칼럼을 애너그램 상자에 넣어보겠습니다. 칼럼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제목 등 일부와 또 각 줄을 발췌해 담아봤습니다. 애너그램 상자에 넣은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 최영해 칼럼. 최동욱 아버지 전상서. 아버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보름이나 됐네요. 뉴욕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올림. 이 칼럼은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엄마의 말을 듣고 자라온 아이의 입장에서 쓴 창작물입니다. 네, 이 칼럼은 검찰총장 혼외아들 논란의 사실관계를 단정했다는 비판과 함께 최대 피해자인 어린아이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발상과 상상력, 내용 모두 유치하다는 평가도 잇따랐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인식으로 애너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무려 101개의 음절을 이리저리 뒤섞어 봤더니 다음과 같은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최영해 전상서. 최동욱 검찰총장 아버지와 혼외아들 여부에 이의 없이 재벌 일보 입 장관 입에서 나온 말들을 아버버 써서 엄마를 사랑하는 작은 아이라도 다 아니. 욕창의 고름물이 쓴 특보 칼럼, 뉴동아 칼럼계에 지존됐네요. 미국에 온 최동욱 지지자 올림. 네, 시사 애너그램 공갈은 대부분 한국 정치인들의 발언을 가지고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영어로 된 애너그램도 소개가 된 적이 있죠. 원래 애너그램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기법이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영어 그리고 라틴어 알파벳 구성 음절들 순서를 바꿔서 암호문 등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영어 애너그램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을 매우 잘 반영했다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린 그런 애너그램이 있었습니다. 10월 11일자
시사 에너그램 공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오늘은 정치인의 발언을 활용해 새로 에너그램을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영어 에너그램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시사 에너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본 뒤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문부터 듣겠습니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어민 발음과 이른바 콩글리쉬 발음을 번갈아 들려드립니다. Mother-in-law. Listen and repeat. Mother-in-law. 네, mother-in-law. M-O-T-H-E-R-I-N-L-A-W. 모두 11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장모님, 시어머니 이런 뜻이죠. 이 11개의 알파벳을 순서만 바꿔서 만든 에너그램 문구 들어보시겠습니다. Woman Hitler. Listen and repeat. Woman Hitler. 네, 우먼 히틀러가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1월 4일자 공갈입니다.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한 다양한 규정들이 공갈통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 무엇인지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오늘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집어넣을 발언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 의원의 말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공로와 공모하여 저지른 전대미문의 불법 선거에 대해 스스로 참회와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무원 단체의 정치 중립을 언급한 바로 다음 날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또 당내 회의에서 기자들 앞에서 일제히 전국 공무원 노조 전공노를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물타기의 극치라는 조롱이 나오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근엄한 표정으로 한 말인데다 언론들이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주고 또 앞으로 정말 수사까지 진행이 되면 속아 넘어가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림수를 공갈통이 모를 리 없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말을 공갈통에 넣고 음절들 순서를 바꿔보니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것 참 공대 불려우와 법 전문 거미들 공모하에 저지른 죄에 대해 의회와 국민 스스로 속게 선전하는 노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종편과 관련된 공갈 문장을 들어보실 텐데요. 11월 29일 종편 개국을 앞두고 방송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소리로 듣는 시사만평 새로운 시사풍자 프로그램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를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뉴스바 종편 특집에 따라 시사 에너그램 공갈도 종편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 종편 개국 소식을 알렸던 보도 내용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2011년 12월 1일 KTV 뉴스의 한 토막입니다. 중앙일보의 JTBC, 조선일보의 TV조선, 동아일보의 채널A, 매일경제신문의 MBN 등 종편 채널들이 오늘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종편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가 있었음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됐지만 그 위법성을 스스로 해소하라는 헌법재판소 요구를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이 장악한 국회가 무시하면서 종편은 태생적으로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개국 이후 비상식적인 특혜 속에 편향된 방송으로 갖은 무리를 일으키며 괴물로까지 불리는 종편입니다. 오늘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 종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갈통에 앞서 들으신 종편 개국 소식을 집어넣고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만들어낸 에너그램 문장에 그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TV조선, JTBC, 채널A, MBN,
오보일보의 시선, 등신일보의 첫 채널들이 장문 제1의 종일 방송을 늘 했습니다. 조중동 매경의 아편. 맨 뒷부분의 앙도 원래 문장에 들어있는 음절이기 때문에 살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2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공갈 두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정원 셀프 개혁이라는 말이 언론에 많이 올라왔었죠.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었습니다. 이 국정원 자체 개혁에 대한 공갈통의 규정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18일자 공갈입니다. 네,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여야 합의로 국정원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죠. 그러나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은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의 발언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두둔하는 지난 12일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은 많은 그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자치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예산 통제도 못 받겠다. 심리전도 계속하겠다는 국정원을 향해 많은 고민이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을 공갈통에 넣고 발언의 음절 순서만 바꿔보겠습니다. 공갈통이 뱉어낸 새로운 문장 들어보시죠. 혁신 안 하려는 상당히 많은 고민. 그런 노력이 보이는 자체 개혁은 여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철도 파업 이슈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철도 민영화 문제 등에 집중됐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23일에 방송됐던 시사 에너그램 공갈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너그램 공갈을 방송할 때 간혹 욕설이 구성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가급적 욕설이 직접 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효과음을 넣어서 욕설을 가리곤 했었는데요. 12월 23일자 공갈에서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로 듣는 시사만평, 새로운 시사 풍자 프로그램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을 누님으로 부른다는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검거를 하겠다며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한 사건을 두고 윤상현 의원이 한 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입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당연하다. 노사 교섭이 있었고 조정 절차를 거쳤고 필수 공익사업장이 지켜야 할 파업의 제약도 따르고 있는 철도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불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공권력 투입은 시민 권익 보호라고 합니다. 이 발언을 공갈통에 넣고 음절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사된 공권력의 본질을 공갈통은 이렇게 짚어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각하, 업보에서 시발한 호로 공권력을 불법 투입. 입법의 원칙과 권익을, 민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서민은 볼모다. 당연해. 시파. 네, 지난 넉 달 동안의 공갈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듣는 공갈은 앞으로 약 석 달 동안 준비해서 보는 공갈로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뉴스바 문 여는 시간이 7시에서 7시 30분으로 조금 늦춰집니다. 방송 시간이 줄어드는 점, 이 또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드렸던 시사 퀴즈 정답 말씀드리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